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경영, 제품 책임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품질 경영 거의 학기 마지막 부분에 다가갔는데요. 네, 제품 책임 부분은 좀 그 제일 처음 소개하던 파트, 품질 경영 소개하던 파트에 나왔던 사례들도 다시 좀 나오고 해서 재미있게 좀 부담을 덜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가요. 보통 이제 1학기에 이 과목을 배운다면 이제 학기 마지막이라는 건 이제 거의 6월에 다가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수박의 계절입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수박이 제일 큰 과일이기도 하고 과일의 왕 뭐 이렇게 부를 때 수박을 꼽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텐데, 그 열대지방에서는 다른 그 향이 강하고 맛이 좀 더 강하고 엄청 달거나 이런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일의 왕이라 그러면 뭐 이게 꼽히기도 하고 저게 꼽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동남아에서 그 냄새가 되게 많이 나기로 유명한 두리안인 걸로 아는데, 뭐, 먹어보진 않았어요. 냄새는 맡아봤죠. 가서 이렇게 지나갈 때 냄새가 확 나니까. 그래서 그게 아마 대중교통이나 실내에는 그 냄새 나는 상태로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그 규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계속 좀 동영상을 찍었더니 눈이 너무 빨갛네요. 큰일 났네. 아무튼 그런데 뭐 저는 그건 모르겠고,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고 두리안 먹어본 적도 없고 먹어봤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과일의 왕은 수박이고요. 그 결혼을 하면서, 그 전에도 물론 제가 뭐 수박을 안 먹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을 하면서 제가 내가 어른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결혼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가정,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가정에서 가지는 것 같은 큰 풀 사이즈의 냉장고를 갖게 돼요. 뭐 양문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면 그 냉장고에는 수박을 통으로 넣거나 아니면 잘 안 각도가 안 나올 때도 한 번만 자르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냉장실에. 그래서 결혼을 하고, 제가 2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첫 여름에 큰 수박을 사서, 뭐 되게 작은 아파트였어요. 정말 작은 아파트였는데 그 주방에서 수박을 끌어안고 막 되게 행복해하는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있고요. 그걸 이제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원해지면은 그 수박을 먹는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수박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그 수박을 먹으면서 참 행복했던, 네, 기억이 나요. 아, 또 수박 먹고 싶네요. 그 수박은 참 그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일단 수박이 맛있을 수도 있고 맛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라서 이렇게 먹어보기 전에는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알 수가 없는데, 얘는 실패하면 너무 커. 통으로 다 맛, 통으로 다 맛없어가지고 조금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반 잘라진 걸 요즘 뭐 사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박을 사는 맛은 이만한 통으로 된 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덜렁덜렁 들고 가는 그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샀는데 쪼갰는데 벌써 좀 허여멀건한 것이, 아 불안한데 싶다가 조각조각 잘라서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4분의 1 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이건 무야 거의. 그럼 정말 이제 슬프죠. 반대로 탁 먹었는데 벌써 수박 향이 확 나면서, 잘랐을 때 딱 시원해진 수박의 그 꼭지, 가장 단 부분을 아삭 물었을 때 시원하면서 단맛이 입에 확 퍼져나가면, 아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과일은 정말 정말 향이 좋은 물렁숭아, 물렁복숭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렁숭아도 정말 정말 행복하죠. 그러나 역시 수박이죠. 수박입니다. 수박. 비싼 머스크 멜론이 수박보다도 비싸지만 수박만큼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수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 오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아무런 근거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착각은 아니겠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어떤 아주 그 예외적인 경험으로 인한 어떤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 뭐가 날라다니냐 자꾸. 으아, 벌레 쫓다가 스탠드 넘어질 뻔했어.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랑 같이
저기 온양 온천이랑 그 충렬사가 아마 그 근처에 있죠. 그 충무공 모신.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이렇게 들러서 이 근처 부여에 아마 부여였는지 공주였는지를 들렀어요. 근데 들러가면서 그 계룡산에 있는 그 마곡사라는 절을 갔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심산유곡에 있는 되게 멋진 사찰을 가는 걸 예전에도 좋아하셨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시지만 그 마곡사라는 절이 대전이나 이 근처에 사는 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산유곡에 있고 평소에 그렇게 늘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정말 경치가 좋았어요. 정말 경치가 좋은 절이었고 계곡에 이렇게 위치한 절이었고 고즈넉한 느낌과 이 풍광이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중학생이었지만 그렇게 느낄 정도였고 그 가는 길이 산이 막 구비구비가 막 이렇게 져 있어서 계곡을 가는 길 자체도 운전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랑 되게 작은 그 소형차를 가진 그 세 가족이었던 시절이 제 인생에서 되게 행복한 어떤 추억들이 많았던 때여서 그때 얘기를 좀 아내한테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코펠 버너를 가지고 그냥 도로가에 이렇게 어디 틈이 있으면 산 밑에 이렇게 좀 흔히 말해서 그냥 노는 땅이 있으면 거기 가서 막 밥해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근처 동네 그 정육점에서 사다가 여행하다가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 가다가 이제 뭐 옥수수를 팔면 옥수수를 사 먹고 뭐 포도를 팔면 포도를 사 먹고 이런 게 이제 부모님이랑 제가 이제 많이 여행에서 하는 방식인데 그 마곡사 가는 길인지 갔다가 나오는 길인지는 모르겠는데 갔다가 아마 나오는 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길가에 산수박 팝니다라고 쓰여 있는 그 좌판이 있었어요. 예. 좀 산 좀 깊은 곳이어서 진짜 여기서 파니까 정말 산수박인가 보다. 그 수박이랑 약간 품종이 다른 품종이 개량된 그러니까 뭐 딸기가 품종이 여러 개듯이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 수박이 약간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둥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수박들도 다 둥그렇지 않고 약간 아래 위가 길지만 얘는 조금 더 아래 위가 긴 이런 형태의 수박이었어요. 근데 되게 컸고 그때 돈으로도 수박이 한 25,000원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정말 비싼 그때 저희 집에서 수박 큰 통을 사 먹어도 12,000원 뭐 이렇게 했었을 때인데 25,000원이니까 정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도 저도 수박을 좋아하고 여행을 나왔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좀 그 여행의 어떤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호쾌하게 우리가 샀던 걸로 고민하다가 큰 통을 하나 샀던 걸로 그래서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물에 좀 담갔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수박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진짜 정말 압도적으로 가장 맛있었어요. 그 미국에 여행 갔을 때 혹은 그 동남아에 여행 갔을 때 그 동네 수박들이 단 것만 따지면 더 달았던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맛은 약간 멜론 단맛처럼 정말 들쩍들쩍한 맛인데 그 산수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수박처럼 아삭아삭하면서도 단맛과 수박 향이 확 퍼지는 그런 되게 행복한 수박이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먹으면서도 한 번에 이렇게 잘랐으니까 4분의 1 정도를 먹은 셈인데 4분의 1에서 8분의 1씩 이렇게 먹어 들어갔는데 그게 제가 살던 곳에서 굉장히 먼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산 수박이니까 다시 어떻게 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한동안 그 수박을 그리워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리워하는 접니다. 그래서 대전에 왔을 때 그 마곡사 얘기를 그 다른 교수님한테 했어요. 뭐 대전 분인 분도 있고 뭐 아닌 분도 있지만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수박이 난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키운 수박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지난 얘기니까 그때는 뭐 했을 수도 있고 그때 잠깐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수박을 키워서 산 수박인 양 팔았을 수도 있고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정말 환상 속의 수박처럼 남아있는 이게 저의 잘못된 기억이 아니고 중학교 때인데 저희 부모님도 다 기억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또렷하게 그리움이 바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수박 먹고 싶네요. 수박은 늘 옳습니다. 네, 맛있는 수박을 이번 여름에 많이 먹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름을 향해서 화이팅! 네, 제품 책임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제품 안전, 그 필요성에 대한 건데요. 우선 안전사고가 많이 나죠. 그 안전사고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 물론 소비자가 만족을 못하는 것인데 그 품질 부적합의 기준이 되지만 단순히 만족을 못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고객에 대한 우리 제품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가 나빠지고 뭐 재구매율이 나빠지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그 경영 전략 측면에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뭐 어쩌 이런 얘기도 당연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제품이 안전하지 못해서 사용자에게,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 첫 주 인트로덕션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사례들도 있을 텐데, 하나씩 살펴보면 달콘실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IUD라고 인트라유터린 그 디바이스라고 해서 그 여성들은 그 여성들용 제품이죠. 그러니까 안에 넣어서 피임을 하는 그런 기구예요. 뭐 지금도 이런 종류의 기구들이 있어요. IUD가 있는데 1960년대 FDA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에 이제 넣었다가 뭐 탐폰도 그렇지만 빼야 되기 때문에 끈이 달려 있는데, 끈이 그 한 가닥이 아니고 5류로 좀 복잡한 끈이라서 이게 좀 잡고 빼기가 쉽고 이렇게 한 장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그 감염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게 이물질이 자꾸 잘 묻는 그런 재질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감염증으로 병이 걸리고 정작 피임을 해야 되는데 피임 기구로서 피임은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달콘실드가 결국 시장에서 실패한 제품이 돼서 많은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개를 했던 포드 핀토 자동차인데, 그 앞에 인트로덕션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드에서 나온 소형차인데 연료 탱크가 후방에 있었어요. 후방에.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이렇게 뒤에서 박는 경우에 그 다른 차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완충 공간이 있어서 그 뭐 큰 위험이 없는데, 얘는 너무 연료 탱크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박으면 차가 터져버리는, 그 불이 붙어가지고 차가 터져버리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화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람 인명사고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포드가 큰 위기를 맞게 되죠. 갤럭시 노트 7도 마찬가지 화재의 문제가 있죠. 리튬이온 배터리를 그 컨트롤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급방전이 되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에 들고 타지도 못하고 다 리콜이 됐었죠. 이케아 서랍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케아 그 말름이라는 아마 그 서랍장일 텐데, 서랍장이 보통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서랍장을 테스트했을 때는 아기가 이렇게 매달렸을 때는 무게 중심이 견뎠는데, 요런 케이스의 경우에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우선 아기가 아래쪽 서랍을 빼고 그거를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크가, 이게 서랍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토크가 좀 더 이제 이쪽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쪽이군요. 이쪽으로 좀 더 멀리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TV를 보시면 이때는 이제 LCD TV가 아니고 플랫 스크린이 아니고 그 브라운관 TV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볼룩했어요. 근데 이 서랍장이 좁다 보니까 브라운관 TV를 올리면 브라운관 TV가 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그 무게가 서랍장 바깥쪽에 좀 나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서랍장이 그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벽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지는 사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보통 어른들 같으면 좀 다치고 말 텐데, 어른들도 물론 위험하죠. TV가 여러분들이 저 브라운관 TV를 안 들어보셨을 때 진짜 무겁거든요. 네. 10몇 킬로씩 해요. 진짜 무거운데 이게 넘어지면 위험한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걸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브라운관에 떨어져서 이렇게 다치거나 아니면 눌려서 숨을 못 쉬거나 뭐 이런 데를 치거나 뭐
실제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쿨 유아용 침대도 뭐 비슷한 건데, 우리 난간 있는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기둥들로 되어 있는 침대 있잖아요. 그것도 아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그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붙잡고 내리는데 이게 안쪽으로 안 넘어지게 난간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직사각형에. 이게 안 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기둥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기가 이렇게 목에 끼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역시 또 사망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이제 아이들 쪽이 안전사고를 많이 나죠. 타이드 포즈라는, 타이드가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뭐 비트 같이 굉장히 유명한 세제예요. 세제 브랜드인데, 타이드에서 우리도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따로 이렇게 뭐 더러운 그 놓는 게 힘드니까 그냥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 간단하게 그 세탁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타이드 포즈 캡슐을 만들어서 한 번 세탁마다 이걸 하나씩 넣으세요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모양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무슨 알록달록한 사탕이나 젤리처럼 보이는 바람에 젤리를 먹으려는 생각으로 애들이 먹어가지고, 네, 애들이 뭐 구토를 하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거나 뭐 많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P&G, 우리가 아는 그 이런 각종 생활용품 만드는 그 회사에서 큰 이제 또 위기를 맞게 되죠. 이런 일들이 그 많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만 쓰거나 예상한 대로만 행동을 하지 않아요. 또 바꿔 말하면 회사가 어떤 걸 만들 때 소비자의 행동이나 사용법에 대한 예상 범위를 너무 좁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만 쓰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만 쓰나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넓게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들이고, 사실은 지금도 수많은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안전과 그에 의한 사고, 그에 의한 그 기업의 대응, 그 법으로 정해진 제품 책임, 이런 얘기들을 이번 챕터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제품 안전의 법칙과 품질 개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일리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허버트 하일리라는 분이 이제 보험사 직원이었는데, 보험사다 보니까 어떤 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언제 발생하는가를 이제 계속 신경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 책에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되게 멋있는 제목의 그 책에도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대 29인데 뭐 사실은 두 개 합쳐서 30대 300, 그러니까 1대 10 이런 의미로 쓰셨는데, 보통은 그냥 1대 30대 300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은 그 경상,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는 사고, 손해가 발생하는 사고고, 그 다음에 30은 소형, 그러니까 경고가 될 만한 그런 사고고, 그 다음 300은 그 위험했다, 오우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다 싶은 이제 아차 사고, 그러니까 징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사고가 나기 전에 그 30배 정도 되는 어떤 소형 사고, 사소한 어떤 사고 정도가 있고, 그거에 다시 또 10배가 되는 아차 사고가 있다. 그러니까 아차 사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거 제대로 된 사고가 터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비유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당연히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한 반박이 이제 몇 가지 존재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 나눠지느냐 하는 거예요. 나눠지느냐. 뭐냐면 이게 이런 그 아차 사고라는 것은 보통 이 부주의를 우리가 의미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다 부주의 때문이냐? 그러면 데밍이 뭐라고 그랬냐면 품질 문제의 85%가 시스템 문제라 그랬거든요. 혹은 경영자의 문제. 그러니까 작업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대부분이. 그거랑 마찬가지로 작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무슨 부주의 때문이니까 이 사람이 결국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전체를
다 같이 줄이면 된다. 이런 왜 이래? 다 같이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줄이고 줄이면 얘도 줄고 얘도 줄고 얘도 줄고 해서 다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선 첫 번째 반박이 데밍의 그 관점을 이용을 하자면 이게 작업자의 주의 부주의 때문에 이런 게 다 생긴다라고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시스템 때문에 아까 그 포드 자동차의 사고라든가 이케아의 장롱이 넘어 그 서랍장이 넘어진다. 이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사람들이 물론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고 수준별 원인 및 해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FMEA 같은 거 계산할 때 RPN 척도를 봤잖아요. 그죠? 네. 리스크 프라이티 넘버를 보면은 그 고장 유형에 따라서 심각도라든가 발생 빈도 이런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발생 빈도는 높은데 심각도는 낮은 것도 있고 발생 빈도는 낮은데 심각도는 높은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다르고 고장 유형이 다르다는 것은 즉 원인도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접근법이 달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사소하게 자동차에서 뭐 사소하게 뭐 깜빡이 등이 좀 안 들어온다거나 이런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랑 그런 전기 계통의 스위치의 문제랑 엔진 계통의 문제나 브레이크 계통의 문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유압식 브레이크일 때 브레이크가 작동한다 안 한다랑 깜빡이가 작동한다 안 한다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저것도 잘 된다 이런 것도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한쪽을 줄인다고 다른 쪽도 다 같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은 좀 너무 단편적인 거 아니냐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큰 사고보다는 자잘한 사고가 더 많이 난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하일리의 법칙이 맞는 건데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사소한 걸 줄이면 큰 것도 줄어든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사소한 거를 작업자 일선의 잘못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격과 성공 조건에 있어서 보면은 그 테리와 힐이라는 런던 경영대학원의 그 두 분이 카노 모델 기반 품질 개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안전 이런 개념들이 어떤 품질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따지면서 그걸 그 퀄리파이어 자격 요건 퀄리파이어는 자격을 갖추는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퀄리파이어 자격 요건으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오더 퀄리파이어 주문을 받기 위한 자격이 되는 것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안전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안전이 뭐 그 수주 자격 조건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이걸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제 안전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매 고려 대상이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당연적 품질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휴대폰이면 전화가 잘 터져야 되는 거고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면은 뭐 기본적으로 부팅이 되고 프로그램이 깔리고 돌아가야 되는 거고 이런 당연적 품질은 무조건 갖춰야 되지만 동시에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화는 잘 터지는데 휴대폰이 터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전화는 잘 터지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터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그 당연적 품질의 개념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건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안전이 그 수주 자격 요건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기본 품질 혹은 기대 품질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오더 위너 사람들이 이제 경쟁을 할 때 위너 승리자가 되기 위한 수주를 따내기 위한 승리자가 되는 요건은 뭐 앞에서 얘기한 매력적 품질, 이론적 품질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전은 당연적 품질 쪽에 가깝다. 네, 당연히 꼭 갖춰야 되는 그런 것이다. 뭐 타협을 할 수 있다거나 뭐 뺄 수 있다거나 뭐 이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덜 좋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면 제가 또 글씨를 가리네요. 제품 책임의 개념은 이제 product liability가 어떤 책임이에요. 그 보통 그 어떤 무슨 잘못을 했거나 어떤 그 빚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는 이제 부채가 있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liability라 그래요. 책임이 있는. 그래서 product liability는 제품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제품 때문에. 그게 뭐냐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건 잘못한 것에 대한 거예요. 보상은 내가 꼭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손실을 이제 메꿔주는, 조금 도와주는 개념이라면, 배상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손실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PL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과거에는 과실 책임,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범위였다가, 그 다음은 보증 책임, 뭐 명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보증해 준다라고 하거나, 묵시적으로 그냥 다른 말이 없어도 이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 해주는 방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퀄리티 어슈어런스로 넘어갔어요. 그게 이제 더 발전해서 최근에는 엄격 책임으로, 더 빡세졌다고 볼 수 있죠. 더 기업 입장에서 더 가혹해진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 측에 점점 더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엄격 책임은 기업이 과실이 없더라도, 기업은 약속한 대로 물건을 만들었더라도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용을 하다가 뭔가 이제 난 그 소비자에게, 사용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는 걸로 만들어라 라는 게 무과실 책임. 결함 책임이라고도 부르는데, 결함 책임은 그것도 이제 다 결함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결함의 범위를 점점 넓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과실이 되더라도 이런 결함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밑에 결함의 종류를 보면, 제품 자체 결함은 설계가 잘못됐다, 이거 뭐 무조건, 네. 포드 자동차의 설계 결함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인데, 네. 이건 뭐 무조건 당연히 이제 잘못한 거죠. 가장 심각한 거죠. 설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도 뭐 만들어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 잘못 만들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게 좀 삐꾸가 난다. 자꾸 이제 이상한 말을 쓰네요. 이게 자꾸 잘못 만들어진다. 에러가 난다. 그래서 단단하게 조여져야 되는 어떤 조인트 부분이 느슨해서 뭐 사고가 난다거나, 뭐 원래 디자인에서는 이게 무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무게 불균형으로 해서 사용하다 보면 뭐 잘못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표시나 경고 과정에서의 결함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입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광고하거나 판매원이 설명을 할 때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유머 보면은 농담으로 뭐 선풍기에다가 혓바닥 넣지 마세요, 뭐 전자레인지에다가 애완동물을 넣지 마세요, 이런 경고가 있잖아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업이 책임을 덜 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지는 건 아닌데 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업에 대한 제품 책임을 무한 책임으로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는 거.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가혹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 그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죠. 제품 책임, 그래서 예방과 이 제품 책임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은 제품 책임 방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보이시겠지만 우선 예방부터 보면 당연히 예방이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PL Prevention, 예방을 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안전대책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뭐 꼭 이게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고 PLP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안전대책 프로덕트 세이프티는 전 과정에서 설계 제조부터 해서 여기 나오는 표시 경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전 과정에서 전사적으로 제품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품 책임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유형별로 봤을 때, 결함의 유형별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전적으로 예방 대책을 세워야지 그 제품 책임이 줄어들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설계상 결함 같은 경우는 뭐 좀 쉬워요. 법적 안전기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법적 안전기준 이상으로 우리가 그 설계 기준을, 우리 자체 관리 기준을 높여버리면 돼요. 우리가 더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좀 버퍼가 있으니까, 이만큼의 여유분이 있으니까 좀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더 적겠죠. 예를 들면 뭐 그 자동차 유리창을 만들었는데 성인 주먹으로 뭐 이 정도 때려도 안 깨지는 게 법적인 안전 기준이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강하게 뭐 돌로 때려도 안 깨지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안전설계 가이드라인을 할 때 신뢰성 척도,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진단하고
심각도나 뭐 빈도나 뭐 검출 난이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은 발생 확률 같은 거를 고려해서 어디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지를 그 적용을 해서 빨리 그 대응을 해야겠고요. 설계 검사를 할 때 안전성 평가를 미리 하고 뭐 주의나 경고를 미리 표시한다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상 결함은 사내 공정관리에 뭐 안전관리 추가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안전관리자라는 것들이 있고요. 네. 제조상 결함이 이제 안전관리자는 작업의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품의 그 사용에 있어서 제품이 이대로 만들어졌을 때 사용자, 그러니까 어떤 소비자가 어떤 문제를 겪을지를 안전을 미리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뭐 날카롭거나 지나치게 뭐 잘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나 그 개인 프라이빗 제트인 경우에도 그렇고요. 잠수함 안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좀 안전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그 큰 요동을 치는 경우에 얘가 부서져서 아주 날카로운 어떤 면이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외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프라이빗 제트에서 부자들이 뭐 비싼 그 크리스탈 글래스를 쓰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그게 좀 깨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표시 경고 결함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안전대책상 좀 주의사항으로 많이 뭐 문제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제품 책임의 보험금의 44%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품을 잘 만든다는 건 어느 정도 기업들이 다 수준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면 삼키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뭐 별의별 걸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쇄물 설명서에 잘 기입을 하고 광고나 설명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고를 웃기고 재밌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함부로 이제 그걸 보고 막 컵라면에 물을 막 이렇게 들고 막 붓는다거나 막 이런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뜨거운 물을 쏟아서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러면 이제 곤란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얘기를 막 하다 갑자기 입니다. 이렇게 끝내면 좀 힘이 빠지나요? 어떤가요? 네, 마무리를 지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제품 책임에 대해서 방어와 리콜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제품 책임 방어는 앞에서 얘기한 예방과 달리 이제 사후적인 거죠. 사후적인 거니까 이제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디펜스 방어를 할 거냐는 겁니다. 사고 후에 예방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걸 빨리 리콜하고 뭐 이렇게 빨리 배상을 했으면 되는데 계속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우기고 뭐 이거를 뭐 잘못 사용한 거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을 돌리고 하다 보니까 피해가 점점 커진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빨리 막을 수 있었는데도. 네. 그래서 시점별 대책을 보면 사전 PLD는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기 직전이나 아예 터지기 전이면은 이 그 PLP와 연계해서 적용이 되지만 얘는 PLP와 달리 그 사고를 그러니까 제품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하지만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작업으로 사전에 하는 거예요. 둘 다 사전에 하지만 PLP와는 조금 그런 의미에서 다른 거죠. 그래서 피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문서 관리를 잘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책임 있게 만들었고 어떤 위험 요소를 다 피해가면서 만들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우리가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소송 방어 체계, 그러니까 변호사 잘 사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요.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만 지나치게 큰 배상으로 회사가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제 사후 PLD는 어쨌든 일이 터진 다음에 이제 하는 행동이에요. 초동 대책,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이게 잘못된 건데 빨리 인정하고 빨리 어쨌든 피해를 줄이려고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사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업들이 크게 실패해서 이런 책의 사례로 나오는 그 우리 강의의 사례로 나오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못한 거죠. 사전도 못했지만 사후도 잘 못했으니까 예,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콜을 하는 것이 그 사후적 뭐 사전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적인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만들어졌을 때 소비자들이 사용해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고 그걸 이제 기업이 아 이거 문제 있구나라고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니까 사전적인 경우보다는 대부분 사후적인 거고, 에, 자발적인 경우보다는 반강제적인, 규정에 의한 반강제적인 게 더 많지만 그래도 자발적이면 더 좋겠죠. 사전적이고 그 자발적이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고. 그래서 리콜 사례 보면 성공한 리콜 사례로는 타이레놀이 그 약을 만들었는데 약간의 그 부작용이나 그 잘못 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빨리 다 회수를 해요. 일부가 이제 오염되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바비 인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살펴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리콜 사례 중에 제가 실패한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패한 사례들이 워낙 유명하고 대박인 사례들이에요. 다 미쓰비시 트럭이나 도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도 다 그 브레이크랑 점화 플러그 이런 것들이 문제라서, 그 브레이크가 아마 문제였죠. 네. 그리고 도요타 렉서스가 아마 그 밑에 매트, 그게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이면 빨리 발견해서 대응을 했으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이제 질질 끌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얻어맞은 거죠. 그 GM 자동차의 점화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이케아 서랍장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다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해요.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아무리 뭐 소송을 하고 해도 점점 소비자의 피해는 커지고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뒤늦게 리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리콜은 리콜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배상도 금액도 엄청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 거죠. 2중 3중으로 고난을 얻어맞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특히나 이케아 서랍장 같은 경우는 리콜이란 표현도 안 쓰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자발적 수리 뭐 업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어요. 되게 치사한 얘기죠. 리콜은 리콜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케아는 그래도 어떤 그 시장에서의 탄탄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났고, 다른 회사들도 리콜하고 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살아났는데, 까딱하면 진짜 회사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 책임을 좀 우리가 해소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안심을 주고, 그 제품의 어떤 품질을 높이고 안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얻기 위해서 그 제3자 품질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전적으로 PLP를 하는 거예요. PL 프리벤션,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키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 책임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식품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썹이라든가, 그 품질 인증 제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ISO 시리즈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충족하겠다. 그럼 그 충족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당연히 여러 가지 품질이 올라가면서 안전 수준도 올라간다. 그래서 제품 책임이 좀 예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품 책임 뭐 안전 이런 얘기 하려다 보니까 이제 짤을 찾았는데, legendary fail이에요. legendary fail. From when an epic fail wasn't enough. epic도 굉장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epic fail, 엄청난 실패에도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가 legendary fail, 전설적인 레전드, 전설의 레전드. 전설의 레전드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레전설, 전설의 레전드를 느끼며 어둠의 다크니스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레전더리 페인인데 지금 보면은 이동식 화장실을 실은 차가 달려가는데 되게 작은 차예요. 네. 우리나라 그 1톤 트럭 정도 되는 차인데 그 다리에 지금 걸리기 직전이죠. 그럼 뒤에 스포츠카가 여러모로 이제 실패라고 하는 게, 하필이면 화물이 이동식 화장실인데다가 이게 쏟아지면 뒷차에 쏟아질 텐데, 뒷차는 스포츠카고 스포츠카가 오픈카라서 막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정말 레전더리 페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예측할 수 있고 또 예방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걸 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gonna be a huge liability. 아주 거대한 엄청난 책임이 생기겠구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t's gonna be a huge liability. 네, 제품 책임이 엄청나겠는 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제품 책임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례 위주로 좀 더 아주 길게 실제 수업 시간 기준으로 뭐 한 40분, 50분을 여러 가지 사례들만 몇 가지 얘기하면서 좀 보낸 다음에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다 그렇게는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을 수도 있겠으나 네, 동영상 강의에서 그걸 다 반영하지 못한 점 좀 아쉽고요. 나중에 실강으로 여러분들을 재수강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재수강으로 다시 만난다면 자세 재밌게 전달하도록 해볼게요. 아닙니다. 농담이었어요. 네. 네, 학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로 다가가는 시점에서 제품 책임을 다뤘습니다. 이게 좀 더 초반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앞에서 배웠던 뭐 신뢰성이나 뭐 다양한 그 품질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의 개념이 응용돼서 또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뒤쪽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 뭐 다양한 얘기들이 좀 섞여서 나갔지만 그냥 주요한 그 핵심적인 개념 사전이 사후보다 좋고 뭐 책임을 져야 되고 뭐 보상을 빨리 하는 게 좋고 안 그러면 큰 손실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수박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다음 주쯤 좀 지금 며칠 좀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린데 이러면 수박이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좀 날씨가 개고 이러면 수박 맛있는 수박을 사 먹는 그런 호사를 좀 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수박 사 드시면서 공부 잘 하고 이번 여름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동영상이나 혹은 다른 동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